나치즘의 발행 원인에 대한 표준적인 예는 당대 사회상의 혼란입니다. 1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인한 자존심의 타격, 막대한 배상금 문제, 정치적 혼란, 그리고 경제공황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 사태 등등. 그리고 이 문제점들의 궁극적인 원인, 즉 원흉을 유대인에게서 찾고자 하는 광풍이 불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건 전형적인 마녀사냥의 논리이고 이후 논의는 이런 화형식의 지도자가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지금도 악의 축 내지 사탄의 아들쯤으로 여겨지는 바로 그 히틀러 말입니다. 이걸 낙황주의 정신분석으로 번역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20세기 초 세계 자본주의의 새로운 이름이었던 베르사유 체제와 바이마르 공화국이란 상징계는 독일 시민들에게 안정감이 아닌 절망감만을 안겨다 줬습니다. 만연한 실업과 배고픔이란 실제의 모습들이 나타났고 본디 정의상 실제란 상징계의 미끄러진 틈새였지만 1923년 10월 한 달 동안에만 물가가 거의 300배 이상 상승해버린, 참고로 1932년에 100조 원짜리 마르크화가 발행될 정도로 상황은 정말 미쳐 날뛰었습니다. 우리 모두 배웠잖아요. 독일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그 살인적이라는 말이 단순한 형용사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살인적이었습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은 독일 시민들에게 단순한 틈새로만 취급될 수 없었죠. 어느 누구도 이런 가혹한 시대 속에서 머무르고 싶지 않았고 또한 머무를 수도 없는 법입니다. 방금 제가 상징계와 실제계라는 용어를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좀 간략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징계와 실제계는 락강 정신분석에 쓰는 주요 용어입니다. 상징계, 실제계, 실제라고 하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볼 것인가? 여기에 대한 너무 자세한 설명을 지금 다 할 수는 없고요. 짧게 한 2분만 이해시켜 보자면은 상징계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입니다. 무슨 이데올로기인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얘기해봅시다. 여러분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자본주의 뭔진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임금 고용 관계이고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이런 블라블라 일련의 법 체계로 만들어진 바로 그 체계가 자본주의입니다. 이런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좀 좋게 얘기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우리 모두 다 좋아질 겁니다. 가장 효율적인 자원 분배와 가장 기술의 혁신과 그 기업가적 정신을 부추겨가지고 온갖 막 테슬라 같은 그런 앨런 머스크 같은 엄청난 기술의 혁신과 그로 인해서 부가 많이 만들어지고 우리 모두 다 결론적으로 가장 진보된 상태에 놓일 수 있게 될 겁니다. 라는 유토피아를 얘기합니다. 즉 욕망을 충족시켜줍니다. 적어도 이걸 충족시켜준다라고 이야기됩니다. 그게 상징계입니다. 자본주의라는 상징계가 지금 우리 시대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도구죠. 일종의 도구일 수도 있고요. 체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체계를 채택하지 않죠? 20세기에 너무 참담하게 실패했으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한국식으로 번역하자면 북한처럼 될까봐. 북한처럼 돼버리면은 우리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계를 따라서 채택합니다. 이게 상징계예요. 상징계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욕망을 성취해줄 수 있도록 믿어지는 어떤 상징, 체계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계는 뭔가요? 여러분 이것도 간단합니다. 근데 자본주의 예시를 쓰고 있죠. 그 자본주의가 이 욕망을 꼭 충족시켜 주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자본주의는 비정규직으로 내몰려가지고 소모품처럼 사용되다가 어떤 산재보험도 제대로 처리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혹은 소외되는 비인격적인 환경 파괴가 엄청 많이 벌어지는, 그 다음에 돈이 많은 부르주아들이 만들어내는 극단적인 도덕적 타락, 거기에 사람들이 휘말려 같이 들어가가지고 너나 알 것 없이 다 타락해버리는 그리고 극단적인 배금주의, 돈만 살아남는 곳.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부동산 거품, 버블 경제 폭락, 너무 많습니다. 이런 어떤 욕망이 아니죠. 우리가 그걸 욕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상징체계를 택했을 때 그 상징체계로 말하지 않은 어떤 무언가들, 이게 뭐라 표현할까요? 이게 실제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붙잡히지 않는 무언가, 상징계 구멍이라고 해두죠. 여기서는 상징계의 구멍, 혹은 여러분이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독일 철학, 하이데거 철학 그런 걸 좋아한다면 뭐 틈새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클리프퉁, 틈새, 뭐 어떤 상징계 구멍, 틈새. 그로 인해서 그 틈새 구멍으로 인해서 출몰하는 무언가. 그게 바로 실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실제로 말하면 안 되지만 그냥 편의상 그게 실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히틀러 또 뭐가 있죠? 히틀러랑 그 나치 시대에 적용해보자면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제 1920년대 존속했던 그 상징의 체계가 여러분 이제 1차 세계대전 어떤 폐허, 잿더미, 경제공황, 뭔가 안 좋은 무언가들, 정치적 혼란들을 바이마르 공화국을 통해서 다 한번 안정감 이렇게 보겠습니다 라는 이제 바이마르 체계가 들어선 겁니다. 이데올로기가. 근데 그게 제대로 작동 안 했죠. 실제로 벌어졌던 건 대공황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대공황, 굶주림, 뭐 질병, 해결되지 않는 배상금 문제, 그 다음에 극단적 막 예전 구귀족들과 부르주아 은행 세력들과 그 다음에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를 조직한 공산주의 혁명 세력들과 또 너무 많았습니다. 그냥 의회파도 있었고 이런 수많은 정치 세력들이 각축장을 벌이면서 정치가 혼돈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런 어떤 극단적인 정치적 혼란상들,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체계로 붙잡히지 않았던 무언가들, 그 구멍을 통해서 출현했던 거죠. 그러니까 1930년대는 이제 히틀러가 그 구멍을 통해서 히틀러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적절한 설명이 되었길 바랍니다. 당연지사 안정감이나 소비활동 혹은 사회적 역할들을 갖고 싶다는 욕망은 대책을 찾기 마련이고 여기서 우선적으로 선택된 것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식으로 번역되는 거죠. 이로써 기존의 상징계에 봉사해봤자 욕망에 충족되지 않으니 그 상징계 바깥에 있던 대상 A로서의 유대인을 열렬히 욕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이야? 대상 A, 유대인 이건 또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욕망을 이루기 위한 상징 체계가 있었죠. 그 체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 해결되지 않은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해결이 안 돼요. 요 체계 내에서는 바이마르나 어떤 세계 자본주의 체계나 특히나 1920년대 세계 자본주의는 그 나라들끼리 금융 경제망이 긴밀하게 연결되고 위기 조절 능력이 극단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체계만으로는 요 구멍이 해결 안 되는 겁니다. 뭐 단적으로 말해서 대공황 같은 거 있잖아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체계 내에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것이 극심한 불안을 낳습니다. 못 견뎌요. 사람은 이걸.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돼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거기서 나오는 게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형상입니다. 유대인. 반유대주의.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런 거죠, 일종의. 마녀 사냥 논리랑 비슷합니다. 요 유대인이 이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논리긴 하죠. 근데 피해망상처럼 그냥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런 모든 음모를 꾸몄고 이 유대인들의 그 유명한 시온 장로 회의서 같은 그런 음모론에 따르자면 이 유대인이 각국에 있는 나라에 다 있고 이 유대인이 거대한 세계 자본을 굴려서 우리 독일을 망가뜨리고 있다. 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긴 하지만 요 극심한 불안 상태에서 이 불안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사이비 종교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그게 비록 허구일지라도 그 허구 안에 있는 데에서는 적어도 안정감이 느껴지거든요. 안정감. 그 안정감을 즐기는 겁니다. 따라서 유대인이 요청되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은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유대인은 이 모든 실제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종의 만병통치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도로 증오스러운데 이 증오스러운 이 벌레 같은 이 악마 같은 녀석들만 다 강제 수용소로 보내서 다 죽여버리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는 점에서 욕망의 대상이 되는 거죠. 너무도 열렬히 욕망하는 겁니다. 근데 원한다기보다 증오죠. 근데 여러분, 사랑과 증오는 어떤 의미에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어쨌거나 사랑도 그 대상을 열렬히 바라는 거고 증오 역시도 그 대상을 열렬히 바라는 거잖아요. 죽이기 위해서 바라는 거긴 하지만 어쨌거나 대상을 열렬하게 바란다는 점에서 사랑과 증오는 동일하게 운동하는 것입니다. 자우지가 그래서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욕망의 대상. 좀 정확히는 욕망의 환상적 대상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야 됩니다. 왜? 다시 한번 말하자면 유대인이 다 죽는다고 해서 대공황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 독일의 어떤 혼란상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다 죽는다고 해서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이긴 것도 아니었죠. 오히려 다 역사를 아시니까
굉장히 참담한 현실에 빠지게 됐죠. 뭐 좌우지간 그런 점에 봤을 때 유대인은 어쨌거나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정신분석의 용어에서는, 그러니까 라칸주의 정신분석 용어에서는 대상 A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거칠게 설명했는데 뭐 좌우지간 이게 대상 A고 실제고 상징계입니다. 그럼 계속 텍스트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마녀를 아무리 태워 죽인다고 해서 흑사병이 멈추진 않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상징계 바깥, 그러니까 그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새로운 환상 대상 A를 향해 봤자 실업과 인플레이션은 해결될 수 없죠. 결국 기존의 상징계와 대상 A로도 실제 간극을 메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가혹하기 짝이 없고 불가한 세상 자체를 불태워버리려는 세계대전은 바로 옆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신분석과 세계대전의 차이점이란, 전자는 이런 교착 상태를 받아들임으로써 모종의 체념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에 반해 이걸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조금 더 낮게 실패하자라는 슬로베니아식 정언 명령으로 번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후자는 교착 상태의 고통을 받아들일 바엔 자폭해버리겠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대전은 단순한 계산착오라고 보기엔 묵시록적 분위기가 강했던 사건이었죠.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것은 단연 히틀러라는 문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는 히틀러가 나치당의 당수로서 정권을 잡아가는 과정을 기회주의적 군중선동가 내지 협작군의 전형으로 파악해 볼 수도 있고, 이런 해석은 아주 손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걸로 소거되지 않는 문제는 히틀러와 그의 친위대 조직이 강제 수용소를 세우고 전대미문의 대량 학살을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는 데 있습니다. 1938년 11월 9월 10일 동안 유대인 상점을 마구잡이로 약탈했던 수정의 밤 크리스틀라트 사건으로 공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 이후의 정세 역시도 마찬가지였지만 정말로 유대인들을 절멸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단순한 정치 모사꾼이나 협작꾼 따위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아우슈비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강제 수용소들은 독일 내부가 아닌 외국 점령제의 비밀리에 젖었고, 학살이란 공식적인 사건은 독일 시민들에게 결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살의 이반자 및 실행자들은 악명 높은 최종 해결책이 대중의 눈앞에 공개되어서 안 된다는 반인륜적인 일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나치는 유대인들을 그냥 총살했던 것이 아니라 강제 수용소 내에서 인간 이하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서야 비로소 학살을 집행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붙어있던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가혹한 농담과 희생자들이 가스실로 향할 때 재소자들로 이루어진 악대가 음악을 연주했다는 등의 일화들은, 여러분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상한 겁니다.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히틀러와 나치의 얘기를 따라가 보자고요. 유대인이 정말 이 모든 음모를 꾸몄고 이 세계를 정말 진보로부터 이 퇴보시키는 그런 악의 총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교화될 수 없고 계몽될 수 없는 어떤 퇴화된 존재, 완전히 말살되어도 벌레라고 봅시다. 해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그렇다고 가정한다면은 그냥 가장 빠르게 유대인들을 죽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결하지 않았어요. 강제 수용소에 굳이 수용시켜 놓고 정말 인간 이하, 정말 벌레처럼 정말 차라리 자살하는 게 좋을 것만큼 비참한 상태까지 떨어뜨린 뒤에야, 그러니까 온갖 굶주림과 강제노예 고문을 통해서 정말 밑바닥까지 만든 후에야 그 다음에 가스실로 보냈습니다. 이 절차가 왜 필요한 거죠? 이 악마적인 고문 절차. 무슨 사디즘인가요? 왜 필요한 거예요? 이 논리 그대로 받아들인다 손 치더라도 그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우슈비츠에 붙어있던 문구죠. 그거 얼마나 가혹한 겁니까? 왜냐하면 그 노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 가는 곳은 어디죠? 가스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은 사실은 노동을 열심히 하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뭐랄까, 사탄의 농담이랄까요? 그런 잔혹한 짓을 한 겁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죠, 확실히. 정말로 이상한 일입니다. 정치적인 이유에서 진심으로 유대인이 모든 일을 원흉이라 봤다면 이렇게 잔혹한 모욕을 하면서까지 죽일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지점에 대한 슬라브의 지적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나치가 유대인을 육체적으로 죽이기 전에 어떤 식으로 다루었는지 살펴보면 나치의 신념이 제 나름의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에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나치는 신체와 정신의 모욕을 가하는 고문을 통해 유대인의 인간적 존엄을 박탈함으로써 그들을 우선 인간 이하의 수준을 끌어내리고자 했으며, 오직 그러고 난 후에만 그들을 죽였다. 나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유대인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인정했다.
즉 유대인은 쥐새끼나 기생충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을 쥐새끼나 기생충 같은 상태로 끌어내려야만 했던 것이다. 물론 이런 식의 생각은 위험합니다. 가령 한나 아렌트가 무사유에 기초한 악의 평범성 개념을 제기하면서 나치를 악마화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암묵적 동조라는 더 큰 악을 사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려 봅시다. 그렇지만 동시에 히틀러의 어떤 악마적 측면, 지적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악함의 예술가로서의 히틀러, 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너무도 분명히 칸트가 악마적 악이라고 불렀던 것을 행해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없는 일을 치부하겠습니까? 유대인을 절멸해야 한다는 히틀러라는 대타자의 명령하에 이 부분이 이제 최소한의 양심마저 날려가 버리게 만들었죠. 이건 내 자유지가 아니라 단지 총통에 시켜서 그 일을 나는 대리할 뿐이다 라는 식으로 양심의 가책을 덜 수 있었으니까요. 악마적인 욕망을 거침없이 충족시켰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지적의 타협점은 히틀러가 원래는 협작군이었지만 반유대주의를 통해 권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부지불식간의 악마적 욕망에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목적 전치로서의 아이러니스트인 히틀러. 지적은 이렇게 정리했죠. 결국 앞서 말한 역설의 해결책은 히틀러가 스스로를 궁극적인 아이러니스트라고 생각하는 동안 그는 자기가 벌여놓은 게임에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사로잡혀 있었는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처음엔 협작군으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진심으로 믿지 않았지만 그 사실은 믿었던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협작군의 형식을 통해서 이런 체계가 갖춰지자 이런 체계 내에서 실제로 했던 것은 악마적 욕망을 만족시켰던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지적의 설명이고 저 역시도 여기에 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히틀러와 나치 그 다음에 강제 수용소의 간부들이 행한 이런 악마적 악행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렌트가 말해 악의 평범성만으로는 불충분한 거죠. 너무 초과됩니다. 그런 설명에 실제로 벌어진 일들은. 제 생각엔 비록 거북할지라도 이런 악마적 지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욕망 그 자체는 도덕 법칙을 무시하기에 잔혹과 외설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이 점을 간과하면 똑같은 비극이 되풀이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는 악마적 악의 근본은 자연과의 유비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정신분석의 맥락을 계속 따라가자면 상징계와 대상 아이로부터 아무런 소득도 거둘 수 없게 된 주체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남은 것은 자살 내지 신성화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후자의 심리 상태는 어떻게 진행될까? 일단 기후나 우연 같은 자연현상들은 도덕 법칙과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적용되고 그 막대함은 오랫동안 절대 공력을 가진 신으로 상징화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망상의 원리는 동일시지 않습니까? 상징계와 대상애로 해결되지 않았다면 결국엔 모든 문제를 소거시킬 수 있는 절대 권력을 추구하게 되고 이걸 망상적으로도 대리 구현하려고 들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신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자연처럼 행동해버리는 것, 즉 도덕법칙 일체를 짓밟아버리는 행위입니다. 지진이 딱히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구분하면서 주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유대인을 절멸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신성의 구현을 위한 의례행위라고 볼 수 있죠. 이로써 히틀러는 모든 것을 거룩한 불에 완전히 태워 그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홀로코스트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욕망을 이루었으니 향락을 즐기게 된 셈이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헛짓거리입니다. 신은 없고 설령 있다 손 치더라도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죄 어리석은 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앞서 언급한 악의 평범성은 보충되어야만 합니다. 인간을 악마로 취급하는 것이 악의 진면목을 가릴 위험이 있다? 뒤집어서 생각해보죠. 되레 인간을 악마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악의 진면목을 가릴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평범한 것입니다. 히틀러를 이상심리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이상심리의 씨앗이 있다고 진단해보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협작군과 사악함 예술가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우슈비츠 자체를 신비한 무언가로 승격시키려는 대학 내 홀로코스트 연구의 지배적 양상은 징후적입니다. 악마를 받아들인다면 아렌트의 함정을 빠지게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증적 사실을 무시하는 게 되지만 동시에 이런 모순을 해결하는 10년의 일반화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건 영우자 스스로도 괴물을 품고 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심히 불편해지게 되는 까닭입니다. 그렇지만 히틀러와 홀로코스트엔 아무런 신비도 없습니다. 그게 진짜 비극이죠. 이만 마칩니다. 총총.